은퇴 후의 꿈, 그러나 현실은? 퇴직 후 제주도로 내려가 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푸른 바다, 여유로운 자연,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 특히 3040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들은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서 인생 2막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제주도는 그런 로망을 실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간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달리 힘든 생활을 겪고 결국 다시 육지로 돌아옵니다. 못 살겠다라고 외치며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불편함, 외로움 등 막연히 좋아 보인다는 생각으로 결정했다가 큰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오늘은 교사로 30년 넘게 일하고 은퇴 후 제주도 정착을 꿈꿨지만 결국 포기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경제적 현실 연금만 믿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김모 씨 62세 전 고등학교 교사는 은퇴 후 제주도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는 연금도 나오고 생활비도 크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제주도에 내려왔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지출이 컸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물가는 싸지 않았다. 서울보다 저렴할 거라 생각했지만 관광지 특성상 일부 식료품과 생활비는 오히려 더 비쌌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컸다. 난방시설이 부족한 집들이 많아 전기장판이나 히터를 오래 틀어야 했고 예상보다 난방비가 2배 넘게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 대중교통이 부족해 자동차가 필수였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제주도의 현실은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예상보다 지출이 크자 결국 김 씨는 다시 서울로 돌아갈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은퇴 생활이 아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제주도에서 생활하려면 막연히 연금으로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생활비를 철저히 계산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2. 인간관계 외롭고 적적해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박모 씨 58세 전 초등학교 교사는 제주도의 한적한 마을에서 여유롭게 독서도 하고 텃밭도 가꾸며 살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생활이 길어질수록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친구가 없다. 30년 넘게 서울에서 살았고 친구들도 모두 서울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생각보다 폐쇄적이었다. 소문이 빨리 퍼지고 오랫동안 정착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웠습니다. 사회생활이 단절됐다. 교사 생활을 할 때는 매일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만나며 활력이 넘쳤지만 제주도에서는 말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너무 조용한 것도 문제더라고요. 결국 박 씨는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너무 고립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교훈 은퇴 후 이사를 고려할 때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3. 의료 시스템과 생활 인프라 부족 병원 갈 때마다 서울로? 최모 씨 65세 전 중학교 교사는 은퇴 후 제주도에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한적한 삶을 즐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대형 병원이 부족했다. 서울에서는 조금만 아파도 대형 병원에 가서 쉽게 진료받았지만 제주도에서는 대형 병원이 몇 개 없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다. 자동차 없이는 기본적인 이동도 어려웠고 서울처럼 지하철이나 촘촘한 버스 노선이 없었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제한적이었다. 서울에서는 모든 게 30분이면 배달됐지만 제주도에서는 배달이 되지 않는 곳이 많아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한두 번은 좋지만 오래 살 곳은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교훈 은퇴 후 이주를 고민할 때는 의료시설, 교통,
생활 인프라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은퇴 후 삶, 철저한 준비가 필수다. 막연히 제주도에서 살면 좋겠다는 꿈만 가지고 은퇴 후 이사를 결정했다가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은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그에 맞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준비연금만 믿지 말고 실제 생활비를 철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사회적 준비, 새로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생활 인프라 준비, 의료시설, 교통, 생활 편의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내려가지만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삶은 꿈만큼이나 현실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로망과 현실 사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 후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은퇴 후 제주도 정착 정말 괜찮을까?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공기 좋고 한적한 곳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제주도 정착이 과연 누구에게나 좋은 선택일까요? 오늘은 은퇴 후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제주도 정착이 실패하는 이유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꿈과 현실 사이. 은퇴 후 이주는 감성이 아닌 전략이다.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이 바쁜 도시 생활을 떠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꿉니다. 제주도는 그러한 로망을 실현하기에 매력적인 곳처럼 보이죠. 하지만 꿈만 믿고 무작정 이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제주도에 정착했다가 다시 떠나는 걸까? 경제적 문제,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비는 예상보다 높습니다. 사회적 고립, 기대했던 여유로운 삶이 오히려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생활 인프라 부족, 의료 서비스, 교통 불편 등이 은퇴 생활의 발목을 잡습니다. 단순히 좋아 보인다는 감성적인 이유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나는 제주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 은퇴 후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려면 단순한 관광객의 시선이 아닌 정착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정말 정착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필수 질문 5가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가? 제주도에서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가? 부동산 가격 변동성까지 감안했는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가? 가족,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성향인가?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가? 대중교통이 불편해도 괜찮은가?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어도 감수할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인가? 10년, 20년 후에도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노화와 건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인가? 단기 체류 후 결정했는가?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 살아본 후 결정을 내렸는가? 이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면 제주도 정착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제주도 정착 후 겪을 수 있는 3가지 현실적인 문제. 1. 경제적 현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연금과 퇴직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현실은 다릅니다. 제주도 생활비가 생각보다 높은 이유. 관광지 물가가 높아 기본 생필품 가격이 비싸다. 대중교통이 부족해 차량 유지비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난방시설이 부족해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 사례 60세 정년 퇴직한 김씨. 김씨는 서울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제주도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연금이 매달 2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제주도의 높은 생활비 때문에 결국 다시 육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제주도 정착을 고민한다면 최소 6개월간 제주도에서
실제 생활을 해보며 경제적인 부분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인간관계 단절 외로움이 더 힘들었다. 도시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생각보다 사회적 관계 단절이 더 힘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없다면 은퇴 후 삶이 점점 단조롭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58세 퇴직 후 제주도로 간 박 씨. 박 씨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주도로 가면 여유로운 삶이 기다릴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살다 보니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우울감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박 씨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성향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삶생활 인프라 부족 병원 한번 가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대형 병원이 부족하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65세 최 씨의 이야기. 최 씨는 건강을 고려해 바닷가 근처 조용한 마을에 정착했지만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졌을 때 제대로 된 병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선 결국 서울로 가야 했고 잦은 이동이 힘들어 다시 육지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건강을 고려한다면 병원 접근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대형 병원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정기적으로 육지로 이동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 철저한 현실 점검이 필수.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 이 한마디로 결정하기엔 은퇴 후 삶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제주도 정착을 꿈꾸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충분한 준비와 점검 없이 섣불리 결정하면 오히려 은퇴 후 삶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정착지 결정 체크리스트. 6개월 이상 실제 살아보기. 생활비 시뮬레이션, 연금, 생활비, 의료비 등.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고려. 장기적인 거주 가능성 체크, 건강 문제, 인프라 등. 제주도는 분명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꿈을 쫓기 전에 현실적인 삶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주도에서 정말 정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은퇴 정말 준비되셨나요? 은퇴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설렘보다는 불안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지만 정작 은퇴 후의 삶은 멀고도 낯선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출근할 곳이 없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긴 현실. 그때부터 생활비 277만 원이라는 숫자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과연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면서도 구체적인 준비 없이 막연히 그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상상 이상의 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과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1. 현실적인 은퇴 생활비 과연 충분한가? 우리나라 노인 1인당 평균 월 생활비는 약 119만 원, 2인 가구 기준 약 277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꽤 괜찮은 금액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기본 생활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화생활, 의료비, 자녀 지원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가령 아프지 않고 집세 없이 자녀가 독립한 상황이라면 그나마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나이가 들수록 커지고 집세나 유지비는 매년 증가합니다. 여기에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은퇴자에게는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생깁니다. 2. 사례 1. 노후 자산 3억 원,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흔들린 삶. 김영수 가명씨는 퇴직 후
3억 원이라는 자산을 가진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그는 매달 250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며 안정된 노후를 기대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수술과 후속 재활 치료비가 2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인해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그는 은퇴 초기에 이미 경제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김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3. 사례 2월 277만 원으로 생활하던 부부, 주거비와 공과금의 함정. 이정숙 가명 씨 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 277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매달 80만 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그리고 자동차 유지비로 인해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고정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생활비를 계획했을 때는 몰랐어요. 관리비나 공과금이 이렇게 부담이 클 줄은요. 결국 이 부부는 자동차를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고정비는 계속 발목을 잡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매달 허덕이고 있습니다. 4. 사례 3. 은퇴 후 자녀 지원으로 빚을 지게 된 부모. 박수진 가명 씨는 퇴직 후 작은 시골집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이 된 아들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해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매달 자녀에게 50만 원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생활비까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돕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너지면서까지 돕는 게 맞나 싶어요. 결국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었고 그들의 노후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5. 은퇴 후 살아남는 법,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런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은퇴 준비.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상 생활비를 산출하고 연금과 자산 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소비 구조 조정. 은퇴 후에는 필수적인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가 적은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강 관리에 집중.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대화. 자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달라집니다. 한 달 277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은퇴가 비참한 현실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한 달 277만 원으로 가능할까?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는 3가지 필수 전략. 1. 은퇴 후의 진짜 현실. 왜 이렇게 다를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은퇴 전까지는 월급이라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매달 277만 원이라는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을 때 많은 이들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집니다. 의료비, 주거비, 공과금, 그리고 자녀 지원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은퇴 이후에는 물가 상승이라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277만 원이 충분해 보여도 5년, 10년 후에는 이 금액으로 생활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은퇴 후의 경제적 압박은 단순히 통계적 평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은퇴 후 살아남는데 꼭 필요한 3가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1. 철저한 자산 관리와 수입 다각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려면 자산 관리가 핵심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자산을 굴려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두렵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사례로 박정우가명 씨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은퇴 전에 자산의 90%를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경기 침체로 임대료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자산을 한 곳에만 몰아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을 여러 형태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 외에도 연금, 투자 수익, 소일거리 등을 통해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전략 2. 지출 구조의 혁신과 단순화. 277만 원이라는 생활비는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생존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김현숙 가명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기존의 대형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매달 80만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또 2대의 차량을 유지하며 매달 50만 원 이상의 유지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고 차량을 한 대로 줄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월 60만 원 이상의 고정비를 절감하며 더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처럼 은퇴 후에는 기존의 생활 방식을 다시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관리비가 높은 주택에서 벗어나거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량을 처분하는 등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전략 3. 건강관리로 의료비 부담 줄이기.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하면 나중에 치료비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사실 은퇴 준비에서 건강은 돈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정미랑 가명 씨를 소개합니다. 정 씨는 은퇴 전까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은퇴 후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매달 3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반면 정 씨의 친구인 최민수 가명 씨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5. 결론 은퇴 후 삶의 방향,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한 달 277만 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물가 상승, 건강 문제 등은 우리의 은퇴 후 삶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자산 관리, 지출 구조의 혁신, 그리고 건강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비참한 현실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간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출발선에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요? 근데 공부라도 해야 살 수 있잖아요. 퇴직하고 2년쯤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엔 다들 좀 쉬고 싶다 하셨죠. 늦잠도 자고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봐주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쉬는 삶이 1년, 2년 지나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돈은 점점 줄어들고 몸도 마음도 점점 움츠러듭니다. 은퇴 후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소속감과 쓸모의 상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불안을 기술 하나로 이겨내는 60대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전기기사 자격증, 이거 하나로 전공 없이도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니, 전기 전공도 아닌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전기기사인가? 60대 이후 재취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나이 무관, 경력보다 실무 가능 여부, 국가 자격증 보유 여부. 이 기준을 만족하는 대표 자격증이 바로 전기기사입니다. 전기는 건물, 아파트, 공장, 물류센터, 병원, 빌딩, 어디서든 필요한 인프라 기술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전기기사는 법적으로 배치 의무가 있는 직종입니다. 아무리 자동화가 되더라도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장점은 전공자만 도전 가능한 자격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전공자라도 실무 경력 필기실기만 갖추면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사례 1. 65세 공무원 은퇴 후 전기기사로 제 인생 시작한 박성호 씨. 박성호 씨가 겪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60세에 퇴직했습니다. 평생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전기와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월 200만 원 연금으론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격증을 알아봤어요. 그중 전기기사가 제일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렇게 1년간 공부 끝에 전기기사 합격. 현재는 물류창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월 320만 원 고정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출근도 여유 있고 사무실에서 도면 보거나 점검만 해도 되니까 힘들지도 않아요. 사례 2. 62세 주부 출신 김명자 씨, 전기기능사로 취업 성공. 전 남편이 퇴직한 뒤 둘 다 무직이 됐어요. 그때가 진짜 무서웠죠. 김명자 씨는 자녀들 출가 후 부부가 함께 재취업을 고민하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회로도 하나 못 읽었지만 유튜브 강의와 무료 온라인 강좌를 이용해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합격.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 전기 보조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5시간 근무에 월 180만 원 받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 도전 중인데 부부가 같이 도전하니까 덜 외롭네요. 사례 3. 67세 택시기사 출신 자격증으로 복직 성공한 이창호 씨. 이창호 씨는 은퇴 후 택시를 몰다가 허리 디스크로 운전을 그만뒀습니다. 이후 아무 일도 못하게 되자 우울증까지 겪었죠. 그러다 우연히 본 구인공고에서 전기기사 우대 조건을 보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자격증이 되겠냐고 자책했지만 결국 1년 2개월 만에 합격. 현재는 중소기업 설비팀에서 일하며 월 350만 원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몸은 힘들지만 출근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전기기사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비전공자는 다음과 같은 루트를 통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경력 인정 관련 분야 2년 이상 종사 경력 혹은 산업기사 1년 경력. 필기시험 전기이론,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술 기준 등 5과목. 실기시험 전기설비 설계 및 도면, 해석 중심. 비전공자 팁. 무료 유튜브 강좌 활용 예 전기기사 합격 노트, 전기설비 완전 정복. 지역기술교육원, 고용노동부 내일 배움 카드 활용. 중장년층 대상 무료 온라인 모의고사와 커뮤니티 정보 공유. 마무리 조언. 나는 나이도 많고 전기 전공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어. 이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60대 이상 중장년들이 수많은 벽을 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성실함은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격증이라는 증명 하나만 보태면 60대에도 월 300은 현실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고 가족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전기 전공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가능하냐가 아니라 시작할 용기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기 비전공자도 월 300 가능. 은퇴 후 재취업의 새로운 대안, 전기기사 자격증의 힘. 한국 사회는 지금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83세를 넘어선 가운데 정년은 여전히 60세 전후에 멈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 20년 이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재취업 시장은 일자리 수요에 비해 기회의 질이 현저히 낮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주목받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전기기사 자격증입니다. 비전공자, 고령자, 심지어 경력 단절자에게도 문이 열려 있으며 일정한 준비를 거치면 월 300만 원 이상 수입이 가능한 안정적인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전기기사인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이유 3가지. 전기기사는 단순히 기술직 중 하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력 배치가 의무화된 분야로 그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특히 다음 3가지 이유로 60대 재취업자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 나이 제한이 없다. 많은 일반 기업은 만 60세 이상을 채용 시 기피하지만 전기 안전 분야는 자격 보유 여부가 핵심이며 나이에 대한 제한이 현저히 적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70대 초반에도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2. 경력보다 자격증이 우선. 전기기사 자격증은 실무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의미로 통용되며 중장년층이 다른 경쟁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학력이나 전공보다 자격증의 유무가 우선 고려되는 구조입니다. 3. 고정된 수요. 전기는 모든 산업과 시설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병원, 물류센터, 공장, 아파트 단지 등 전기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배치돼야 하는 법적 의무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수치로 보는 자격증 효과.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통계에 따르면 전기기사 자격 보유자는 2023년 기준 약 42만 명이며 이 중 60대 이상 비전공자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시설관리업체에서 월 250만, 350만 원 수준의 보수를 받고 근무 중인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가능성. 사례 1. 전직 공무원 65세의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제2의 커리어. 박성호 씨는 60세의 공무원 퇴직 후 전기기사를 준비해 1년 만에 취득. 현재는 물류센터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이며 월 320만 원의 수입과 정기적인 휴식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비전공자였지만 학습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따라간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례 2. 가정주부 62세의 전기기능사 취득 후 아파트 단지 취업. 김명자 씨는 단지 내 보조 전기관리인으로 근무하며 월 18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정주부 출신이지만 무료 인터넷 강의를 활용했고 실기 위주의 학습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사례 3. 택시기사 출신 67세의 전기기사 취득 후 제조업체 정규직 입사. 이창호 씨는 허리 디스크로 택시 운전을 포기한 후 전기기사 공부를 시작. 1년 반 만에 취득 후 설비팀 정규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나이로 불리할 거라 예상했지만 기업 측은 오히려 성실성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준비 방법 및 전략. 비전공자가 전기기사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응시 자격 요건. 관련 학과 전공자 혹은 실무 경력 2년 이상자.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실무 경력자.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산업안전, 전기보조, 유지보수 등의 과거 경력을 활용해 응시가 가능합니다. 공부 전략. 필기회로 이론,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술 기준 등 5과목. 실기 전기설비 설계, 배선도, 도면 해석 등 실무 중심. 기출문제 위주, 반복 학습과 NCS 기반 도서, 유튜브 강의, 지역교육기관 커리큘럼 활용 권장.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내일 배움 카드 최대 300만 원까지 국비 지원, 지자체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고용센터 자격증 취득 지원 과정, 전문가 재연 지금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기기사는 단순한 기술 자격증을 넘어 60대 이후의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은퇴 후 우울증, 무력감,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나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명입니다. 비전공자라 해도 절차는 열려 있고 방법은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늦었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60대는 오히려 기술 기반 현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언제 도전할 것인가?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50대와 60대의 여러분, 평생 모은 돈과 꿈을 집 한 채에 걸고 계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 집값이 폭락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안전할까요? 노후를 위해 믿고 의지했던 집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더 이상 집이 재산이다 라는 말에 안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정말 안녕한가요? 집값 폭락, 당신의 노후 파산 시나리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은퇴 자산의 진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어요. 집은 우리의 전 재산이자 노후를 지탱할 든든한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안전할까요? 최근 집값이 출렁이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던 집, 노후, 자산이라는 공식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사례 1집값 폭락의 덫에 갇힌 은퇴자 김씨. 서울에 사는 김씨는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며 집 한 채를 어렵게 장만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 집을 팔아 작은 전원주택으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서 예상했던 매매가의 절반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집을 팔아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여전히 도시에서 비싼 생활비를 감당하며 버티고 있지만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사례가 남일 같지 않으시죠? 우리의 노후 계획이 단 하나의 자산, 그것도 부동산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이 집을 지켰지만 생활비가 없는 박 씨. 박 씨는 퇴직 후에도 집을 팔지 않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집값이 오르겠지. 버티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희망을 걸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재산세, 관리비, 그리고 고장난 시설을 고치기 위한 유지비가 계속 쌓였죠. 게다가 박 씨가 평생 모은 예금은 생활비로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 매달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현금이 없다면 노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집이 자산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유일한 자산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박 씨의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례 3 다각도로 준비한 이 씨의 성공적인 은퇴. 반면 이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씨는 50대 후반에 퇴직하면서 집 한 채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 일부를 임대해 월세 수익을 만들고 남은 자산으로 안정적인 배당주와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집을 일부 임대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받으면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집값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소득원을 통해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집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면 더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집값 폭락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사례를 통해 보셨다시피 집 한 채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집값이 폭락할지 오를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지만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제 상황이 바뀌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집값이 더 이상 안정적인 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3가지 팁.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집이 전부라면 그 집을 활용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자산 일부를 투자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노후에는 무엇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상품, 배당주, 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모든 것을 부동산에만 걸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유연한 마음가짐. 은퇴 후에는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감히 집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문가 칼럼 집값 폭락, 노후 준비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집이 재산이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은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이 안정적이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집값 폭락이라는 현실적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1. 집값 폭락이 노후에 미치는 영향. 집값이 하락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은퇴 후 집을 유일한 자산으로 가진 분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후에는 매달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이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워지고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박모 씨는 퇴직 후 집을 팔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집값 폭락으로 매매가가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계획했던 금액의 60%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생활비는 물론 의료비와 같은 필수 비용도 충당하기 힘들었죠. 이런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집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노후에는 자산보다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매달 쓸 돈이 없다면 불안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 다변화와 현금 흐름 창출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례 강원도에 사는 이모 씨는 퇴직 후 집 일부를 임대해 월세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 공간은 작아졌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김모 씨는 소규모 상가에 투자해 매달 고정적인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집이라는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면 이런 안정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분산 투자로 안정감을 높이자. 전문가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자산을 한 곳에 몰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에만 전 재산을 묶어두는 것은 큰 리스크입니다. 집값은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금융자산, 배당주 혹은 소규모 사업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배당주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당주는 주가 변동과 상관없이 매년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60대 은퇴자인 이모 씨는 퇴직금을 활용해 배당주에 투자했고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도 배당 수익은 꾸준히 들어오니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4. 현금이 아닌 현금 흐름을 준비하라.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일정 금액의 목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결국 몇 년 뒤에는 바닥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목돈보다 현금 흐름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월세 수익이 일정한 소규모 부동산 혹은 적절한 배당주 투자는 큰 목돈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흐름이 있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5. 집은 작게, 삶은 풍요롭게. 또 하나의 전략은 집 크기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더 이상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큰 집에 연연하면서 관리비와 유지비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퇴직 후 도시의 큰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생활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남는 자산으로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크기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6. 나만의 플랜 B를 마련하라. 집값이 어떻게 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집값이 폭락한다면, 만약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자산을 나눠두고 다른 수익원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일부를 금융상품으로 묶어두거나 적은 자본으로도 운영 가능한 소규모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대비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조언 노후를 위한 집의 역할 다시 보기. 집이 자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집 하나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도 눈을 돌리고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긴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노후 전체를 좌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안전한 상태인가? 집값이 떨어져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입니다.